당시에 파국은 막았지만 주주가치 훼손 등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뒤이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진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해안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 성과급 지급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국은 막았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송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주주 모임이죠.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목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자세히 지켜보셨을 텐데, 자, 핵심 내용은 사업 성과의 10.5% 성과급 지급, 그리고 특별 성과급의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명문화됐다는 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협상의 골자인데, 자, 이 대표님 내용 자세히 보셨을 테고요. 이 타결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합의는 네. 회사의 진짜 주인인 500만 소액주주가 철저히 배제된 기형적인 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조가 총투표를 거친다고 하면 주주 역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총투표를 거쳐서 의견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 피해를 보는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묻고 상한선까지 없앴는데 이걸 10년 동안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제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이익분배 제도화는 명백한 주주권 침해이자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허락 없이 막대한 회사 재산을 특정 집단에게 넘겨주는 결정이기에 주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개인 주주분들의 어떤 반발 또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사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상법도 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 또 주주가치 훼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자사주 이야기와 이제 상법 위반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자면요. 네. 먼저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주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게 해서 소위 말해서 주인 의식을 갖게 하자.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게 만들자라는 것일 텐데, 그러면 사실 이제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그런 락업 같은 조치가 필수적인데, 이런 장치 없이 자사주를 곧바로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 엄청난 매도 물량 부담이 될 뿐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게 소액주주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사안을 보면은 이제 회계 변경을 한 것이고, 회계 변경을 하는 거는 이제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한 이렇게 중대한 자산을 넘겨주는 거는 또 상법상 이제 중요한 영업 양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가 혹은 회사가 단독을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주주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거쳐야만 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원천 무효다라는 게 저희 주주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 소액주주 단체 액트 대표를 맡고 계신데, 자, 삼성전자 자사주 성과급 지급을 일단 막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들 어떻게 갖고 가실 생각이신지 그 향후 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상법상 강력한 소수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지분 1% 결집을 목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주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인증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의 입장에 의하면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와 자금 집행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그 위법행위 유지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제 노조에서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으니까 이제 노조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절차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아마도 법적 조치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액트에 모여서 주주 인증 완료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액트도 회사의 팬클럽인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이 대표께서는 지금 주주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제 끝으로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업이 이제 큰 성과를 냈을 때 특별 성과급이나 지금과 같이 노사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향후에 좀 제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주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영업이익에서 출발되는 것이 문제이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주들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심 인재를 회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이란 건 성과를 잘 낸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낸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그 기준이 반드시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미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사주를 주더라도 오랫동안 보유하게 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목 대표 전화로 연결해 어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방금 전해드린 내용은 액트의 입장과 견해이고요. 이데일리 TV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 파국은 막았지만 자, 시장 내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어떻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지 전 국민의 사실 관심 사항인데요. 이 문제에 이어서 집중적으로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반도체 산업 분석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고로 이주환 박사님 전문가는 금속공학 박사로 SK하이닉스에서 D램 핵심 공정을 연구했고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리고 포스코 경영연구원 등에서 산업 분석 전문적으로 담당해 오셔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전문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또 다른 방송이나 매체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데일리 TV에 또 나와 주셨습니다. 자, 앞서 지금 삼성전자 어저께 노사협상 타결 주주분들의 반발 또 앞으로의 계획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옆에서 얘기를 드셨는데 같이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역시 총평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하셨던 그 액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은 팩트 근거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급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직원들하고 분배한다는 건 정당한 그렇죠. 행위인데 모든 기업의 모든 또 노동자들의 뭐 권리이기도 하고요. 성과급 자체는 근데 요구하는 그게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분배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성과급이라는 게 또 하나는 이익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불황이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핵심 인재를 리텐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성과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영업이익의 몇 프로로 한다는 걸 일단은 상법상에서도 지금 법적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남지 않았을 때는 중요한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인재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한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의 이 산업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노사협상 사실 저도 본 적은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이 이번에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뭐 전체적인 상황은 좋은 건데 또 너무 과실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서로 나누고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불거졌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 또 앞으로 대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매니지하고 또 노사 간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산업 전문가 입장에서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첫 단추를 낀 게 하이닉스가 먼저. 네.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10% 말씀드리면 그 조항을 그때 영업이익으로 했던 네. 게 기본적으로 빨리 어쨌든 회사를 안정화시켜가지고 현재 좋은 상황에서 참을 견지 않고 싶어 하는 경영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네. 성과급 제도로 하는 거는 사실 1년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선례가 되고 판례가 되고 내긴 제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주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업이익단에서 성과급을 나눠 갖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에서 순이익 가는 과정에서도 뭐 금융비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빠져나갈 비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먼저 성과급을 나눠줘 버리는 자체도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주주 배당까지 끝나고 난 나머지 재원이 사실은 맥시멈 재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꼭 그 재원으로 하기 싫다면 기존의 이익 잉여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제도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몇 %라는 그 명문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네. 또 하나는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계속 올해와 같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은 퀘스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도 외신에서 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느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진단한 것이 현재 이런 실적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또 엊그제는 전인 삼성전자 대표까지 하였던 명재현 그 대표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되면 가격 하락할 것 같다라는 또 언급도 하셨고 네.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분위기들이 네. 가격이 하락이 되게 되면 물론 내년도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가격이 하락해도 워낙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마 2년 후가 되게 되면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네. 그렇게 됐을 때 모바일 부분에서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노조에서 입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 얘기할 때는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특성상 또 올해 또 특별한 상황이었고 또 SK 또 그룹 내 자체적인 또 상황도 있었고 등등해서 약간 이해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을 주력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업군이 있고 굉장히 넓은 사업군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기업인데 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에서 일단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네. 기억도 안 납니다. 노사 협상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이 현대차, 뭐 HD 중공업, 뭐 과거에 강성노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런 기업들까지 영향을 지금 미칠 것 같아서 산업 전반에 이제 노사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큰 문제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 이런 노사 협상, 성과급 문제 어떤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됐을 때 직접적인 뭐 경제등 손실 때문에 우려하는 것도 일부 있었겠지만 네. 이번에 대통령실과 장관님까지 직접 나서서 한 거에는 그것도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네. 자칫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협상이 된 것이 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게 아마 그런 걱정인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미 노사 협정이 시작된 다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니, 철강이니, 자동차 모두 다 지금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가지고 이미 노사 시작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는 것.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걸림돌을 없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라는 게 의도였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쪽의 이 성과급 협상은 반대 방향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단순히 그 성과급을 얼마 빠져나가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에 내 스탠스를 어떻게 할까도 지금 걸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기 위해서 3법 굉장히 개정도 하고, 정책적으로 네. 하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해서 끌어왔는데 오히려 기업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제는
이제 노사 협상 타결 소식 이후에 증시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급등하고 시장 자체가 급등했는데 오늘 마감 시황 보니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마감 시황 보니까 코스피가 0.41% 소폭 오르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34%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05%로서 그냥 강보합 마감인데 원래는 좀 두 종목이 많이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서 그 영향까지 봐서 숨고르기 정도를 일단 오늘 저는 보고 오늘 있고요. 정도는 예.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네. 월요일이 되면 또 그때 이제 어쨌든 파업과 관련된 거 외에 전반적인 글로벌 재정 이슈라든지 금리 네. 이슈, 반도체 업황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는 일단 어저께 너무 많이 네, 올랐기 어제 너무 많이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되는 숨고르기 정도는 숨고르기 필요했다고 장세로 생각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사실은 결국 반도체 주식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네. 메모리 가격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냐 하락할 네. 거냐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가격이 50% 하락하면 네. 코스피도 아마 절반 정도 그렇겠죠.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주도주들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을 봐도 그렇고 최근에 대한 ETF를 통해서 올라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가장 핵심인데 사실은 기존의 증권가에서 굉장히 그 불리시한 목표 주가와 실적을 계속 2027년, 8년, 30년까지 초호황이라고 했던 거는 근거에 깔린 전제는 분명히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사실 1년 전부터 올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에는 가격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 피크아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네. 최근 들어서 이미 현물 가격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것이 거의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메모리 가격 하락은 거의 코앞에 닥쳐 있거든요. 네. 근데도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계속 목표 주가 올리고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찬찬히 시장의 이제 단기 전망, 뭐 장기 전망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한국 증시가 역사적 신고점을 써가면서 지수 포인트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데 증권가, 국내외 증권사들 이제 전망을 보면 다 지금 목표 그 지수 포인트를 올려가지고 거의 지금 올해 말에 10,000포인트 이상 갈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석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수 상단 포인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 박사님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증권을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대략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는 주가는 오를 수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네. 얘기라서 네. 결국 메모리 가격 하락이 언제쯤 이루어질 거냐가 핵심인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예상했을 때는 빨라도 올해 연말 정도 돼야 메모리 가격 피크아웃 될 거다라고 계산을 했었고 네. 계속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1분기 지나면서 조금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더 앞당겨지겠다. 더 앞당겨진다고. 지금은 9월 이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 박사님은 그러니까 그 시기를 더 앞당겨서 보신다. 모든 데이터가 이미 앞당겨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여부잖아요. 네. 가격이라는 네. 거는. 네. 제가 볼 때 지금 공급 과잉은 이미 1분기 말에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시장에 나오는 뭐 분석 리포트랄까, 그다음에 그 시장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은 시기를 더 이렇게 늦추는 그런 분위기로 읽히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냥 수요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 구체적인 분석이나 계산에 대한 과정도 없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려면 공급 부족이어야지 오르는 거고 네. 공급 과잉이 되면은 무조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공급 과잉이냐 부족이냐 이거가 결국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저는 확실하게 이미 공급 과잉에 진입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생산 통계청에 보면 생산 출하 재고 지표들도 물론 있어요. 네. 이거보다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됐냐를 보는 거는 수출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1분기 D램 수출을 보면 정부 발표로 하면 뭐 몇백 %씩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나오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 가격이 몇 배 오른 거는 생각지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가격 효과를 다 제외하고 순수출,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가 직접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 모델을 돌려보면 진짜 뜻밖에도 1분기 한국의 D램 수출이 전년 대비 네. 50% 감소했습니다. 네. 절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을 이 정도 절반으로 줄이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바로 네. 급등했는데 3월 달, 4월 달 현물 시장에서 메모리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현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100% 이건 공급 과잉이 시작됐다고 보이는 거죠. 네, 이 박사님 일단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거고요. 자,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증시의 주도주 또 시총 비중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 줘야 우리 전체적인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할 텐데 지금 이제 8,00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가만 보면 우리 지수 상단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만 일단 좁혀서 보면 지금 다른 국내외 증권사들 목표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오는 거 분석 리포트가 삼성전자는 50만 원 이상 목표치 나오는 게 많고요. SK하이닉스는 400만 원 이상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목표 주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보면 아직도 올라갈 상당한 구간이 남아있다고 일반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지금 갭에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게 네. 하루에 몇 퍼센트씩 올라가냐에 따라서 네. 그 목표 도달하는데 며칠이 필요하냐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데 거꾸로 저는 9월이면 피크아웃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 9월 이전에 본다면 지금부터 9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 올라갈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네.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메모리 가격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 왜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네. 왜냐하면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은 서로 시차가 있거든요. 네. 현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피크아웃이 정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되고 그런데 몇 개월 동안은 현물 가격은 하락하는데 고정거래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시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가격은 떨어지는데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고 3분기는 더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증권가는 항상 좀 비속어를 들면 뒷북이잖아요. 네. 실적이 더 좋아지고 고정거래 가격이 더 높아지니까 더 높게 잡지만 사실은 현물거래 가격이 하락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했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몇 개월 동안 실제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는 이 기간 동안이 증권가에서는 가장 장밋빛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네. 사실은 그 코앞에 절벽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이제 9월 때까지 공급이 과잉의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가격도 그때가 이제 정점에 공급 과잉의 정점이 아니라 네.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되고 공급 과잉 정점은 3, 4년 뒤까지 계속 공급 과잉일 건데 네. 그때가 되면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하락할 거라는 거죠. 가격이 꺾이는 시점이 9월 피크아웃이라는 거죠. 예. 그 시점을 9월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주가도 그때까지는 주가는 더 먼저 빠지겠죠. 보통 선행하니까. 주식시장은 선행을 해서 더 빠질 수가 있으면 지금부터 하니까 위험하다고 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이 사실상 이제 이 박사님의 견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뭐 이데일리의 견해냐, 뭐 다른 증권사의 견해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건 아니라 투자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참고로 이제 아시면 되겠고 이 박사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지금이 상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가격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피크아웃까지 아직 몇 달일지 모르지만 몇 달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은 몇 개월 안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 조금 더 오르고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죠. 남은 몇 개월 동안. 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사고 한 2년 뒤에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힌트를 사실 얻는 게 투자할 때도 어저께 이제 노사협상 타결의 내용들을 봤을 때 성과급 지급을 삼성전자의 이제 수익이 나야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 그리고 성과급 또 주식으로 주기로 했죠. 네, 자사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200조 원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상당 기간 향후 몇 년간을 이렇게 예측을 한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봤으면 공급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하면서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해 말이나 뭐 내년까지는 그래도 더 많이 팔면서 더 영업이익을 내면서 주가를 끌어가지 않겠냐 이게 좀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3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네. 가격이 떨어지면 영업이익은 비례해서 같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한 1, 2년 뒤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네. 하이닉스 직원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직원들은 현찰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본 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3분의 1은 직접 팔 수 있고 네. 3분의 1은 1년 후, 3분의 1은 2년 후에 팔 수 있는데 네. 메모리 가격이 올해 피크아웃하면 주가가 네. 지금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의 반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 될 수도 있고 5분의 1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현찰로 받은 하이닉스 직원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다라고 지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두 개 기업을 금방 이제 성과급 관련도 노사협상 타결 그 내용도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상품도 다르고 기업 문화도 다르고 또 사업 전략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투자자분들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의 그 뭐랄까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장점과 단점 이거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 기업의 큰 차이가 하이닉스는 순수한 반도체 기업, 그것도 메모리 기업이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자회사로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하만 같은 전장 음향기기들도 있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팹리스라고 할 수 있는 LSI도 네. 있고 파운더리도 있고 네.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이게 사실은 불황기 때는 장점입니다. 네. 불황기 때는 모든 산업의 사이클이 같이 불황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반도체만 있을 때보다 한쪽에서 불황이 돼서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일부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로 웬만하면 돌아서질 않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반도체만 있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 하락에 따라서 완전히 급격하게 전사의 실적이 반영된다는 게 반도체가 좋을 때는 오히려 압도하는 실적 지금과 같이 보여줄 수 있지만 반도체가 불황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런 것이 없어서 네. 적자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 두 개가 장단점이 있다 보니 사실은 반도체가 좋을 때는 하이닉스가 유리한 거고요. 네. 반도체 불황기에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다르게 또 일반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반도체 지금 호황기 뭐 피크아웃이 뭐 9월이라고 보면 단기간에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익이 근데 이익 절대 규모는 일단 이미 역전이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전체 생산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영업 네. 이익률은 하지만 여전히 네. 하이닉스가 앞서 있죠. 네. 그게 아마도 2분기, 3분기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사업군 중에 이제 휴대폰이나 다른 가전 업종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너무 지금 주도적으로 워낙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휴대폰의 경쟁력으로 사실 삼성전자 주가를 많이 또 봤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지금 사실 어떤 분석도 사실 보기가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 보실 때는 삼성전자의 사업군 중에 반도체 중심으로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나 다른 가전 쪽의 경쟁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로 보시는지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력만 놓고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사실은 탑 티어에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랄까 지배력은 기술력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또한 네. 중국 내수에는 거의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네. 옛날에는 애플은 사죠. 요즘 애플도 안 사기 때문에 자국 브랜드 아니면 거의 팔리지가 않는 상황. 그런데 워낙 수요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중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전과 같은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게 맞고요. 네. 가전도 사실은 비슷하기도 하죠. 가전은 또 미국, 유럽 업체들까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기업들은 좋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이지 네. 성장성이 높을 수도 없는 산업군이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없는 산업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불황일 때 기업 전체를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가 딱 그 포지셔닝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코스피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 보면 뭐 코스닥까지 이제 조금 넓혀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이게 뭐 낙수 효과 비슷하게 약간 이제 움직이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 소부장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재랑 장비는 전혀 다른 산업이라서 분리를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장비 산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설비 투자 많이 할 거고요. 돈을 네. 벌었으니 할 수밖에 네. 없고
올해 제일 많이 벌었으니 내년에는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도 네. 하고 또 한쪽으로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너무 적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타임이어서 그래서 장비 업체들 입장에 보면 올해와 내년에 매출과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량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네. 생산할 뭐 웨이퍼라든지 특수가스 같은 것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1분기에도 물량으로 하면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언제 소재 업체들이 좋아지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이 풀가동하게 되는 시점. 네. 언제 풀가동할 거냐? 아이러니하게도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풀가동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사이가 오히려 소재 업체들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시차가 있는 거니까요.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서 오히려 이제 소부장 쪽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 박사님 견해로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 같다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워낙 AI 시대가 되고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주력 업종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시기에 취해가지고 세계 글로벌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다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노사협상 타결되고 이제 파업 국면 이렇게 되면서 아차 하고 지금 느껴지는 게 그 밑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경쟁 업체들은 놀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지금 이런 우리의 약간 삐걱거리는 이 시기를 노리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사님 보실 때는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지금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주변 국가, 주변 기업들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랑 파운더리 두 개를 좀 네. 분리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메모리는 사실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고 키옥시아 일본에 있지만 생산 캐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한국 기업을 위협할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기술력은 중국보다 일본과 미국 기업이 앞서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규모 면에서 한국 기업이 크게 위협을 느낄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중국 기업들은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190조 원, 200조 원 투자를 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중국의 디램 랜드 시장 점유율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우연이 아닌 거고요. 이게 언제부터 비롯됐냐면 2023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공장 짓고 땅 사는 거 말고 반도체 공정 장비 구매를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친 것의 2배를 중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로컬 기업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2023년에 구매한 장비들이 작년부터 이제 직접 생산에 관여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높아진 건데 그러면 올해는 2023년 물량 플러스 누적해서 2024년 물량이 나와서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미 공급광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내년이 되면 거기에 2025년 물량까지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작년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디램 시장 점유율 7%, 낸드 10%였는데 올해 연말이 되면 2배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가격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감산했다는 거. 그러니까 고객은 있는데 생산을 안 하니까 무주공산이 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그 시장의 고객들을 다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엊그제 뉴욕타임즈가에서 그 미국에서 한 매체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했던 건 똑같은 얘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했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한 5%, 1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을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국 기업들을 고사시켰어야 된다. 계속 적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얻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본인들만 영업이익 얻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역대 최대 조 단위의 이익을 얻고 있어요. 가격 효과니까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것들. 이거를 짚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미국 업체에서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은 한국에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제는 공급 과잉이 과거 한 10여 년보다 훨씬 심해질 거다. 결국에는 2013년에 일본의 LP다가 파산하면서 치킨 게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들의 사이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이클 하단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2012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좀 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다시 존재하는 시점. 그래서 이제는 호황기의 불황기의 불황 시점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거고 또한 공급 과잉이 한번 시작되면 굉장히 더 길어질 거다라는 것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량 대결하는 것밖에 없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점유율이 3개 정도가 좀 큰 회사가 있어요. 나머지 너무 작아서. 근데 중국의 탑 10에 들어있는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 합계가 이미 한 1년 반 정도 삼성전자를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 지금 TSMC에 앞서는 게 얘기가 아니라 중국 3사 합친 것보다 앞서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TSMC를 따라가느라 얘기를 하는 게 현실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인텔과 라피더스, 일본의 라피더스가 현재 규모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 지금 빠르게 추격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삼성전자 그 노사 협상 이 기간에 약간 파국 위기가 되면서 우리 주가가 좀 주춤할 때 중국의 반도체 관련 뭐 종목들은 막 올라갔던 게 다 이 연관이 돼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연관이 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모리 기업들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왜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시장점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적자여서 그랬던 거예요. 만들수록 적자가 되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없었고 많이 팔 수도 없었고 내가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정부 펀딩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초부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꾸로 됐죠. 이 흑자 전환이 되니까 이제 물건을 팔수록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산을 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놓은 공장 풀가동을 해도 무조건 흑자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돈 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려요. 선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해도 시장점이 높아지지 않다가 작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건 오로지 감사하느란 한국 기업들의 덕이다. 땡큐 삼성 하이닉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인데 미중 관계가 안 좋아서 중국을 이제 미국이 배제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이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공급 부족을 더 공급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약간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지렛대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었다면 뭔가 미중 관계가 좀 풀려갈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국제적인 그다지 풀릴 것 같지는 않는데 완전히 풀리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런 국제 정세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앞으로 해가야 될지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건 EUV 장비 하나밖에 없어요. EUV 장비는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사이가 좋아져도. 맞습니다. 그건 민주당 때도 안 풀어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EUV 장비 없이 일단은 계속 한동안 가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직접 개발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EUV 장비를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정 미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램이 뭐 10나노 밑으로 언제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디램과 낸데 반드시 EUV가 필요하진 않아요. 보통 EUV가 써야 되는 한계를 지금 5나노 근처로 보고 있는데 디램은 5나노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 10나노 이상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같은 거를 하면서 지금 디램, 낸드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사실은 EUV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대부분 미국 장비들이거든요. 그럼 못 팔아야지 맞잖아요. 이미 2020년부터 미국 장비 못 팔도록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 판매되는 장비, 특히 미국 장비들의 40% 이상이 중국에 팔렸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 게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EUV 장비는 자기네 나라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사실은 미국 장비들을 제재를 하면 누가 파산하느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가 파산을 합니다. 그런 일을 미국 정부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미국 장비들은 다 우회로를 통해서 중국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에 지금까지 제재를 해서 딱히 걸림돌이 되는 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뀔 게 크게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 관련해서도 연관돼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 그거는 모두 다 지금 동의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글로벌 시장과 또 국가 산업의 경쟁력이 AI 시대 또 AI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경쟁력을 누가 갖고 있냐? 어느 나라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가?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는 모두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주제에 관심을 갖고 뭐 책도 쓰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결국 이 반도체 패권 전쟁, 글로벌 시장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람과 기술 뭐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해 온 건데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상황인데 한국의 그 승리 가능성 뭐 일단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제 국가적인 차원, 또 글로벌 시장 차원에서 좀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결국에는 올해, 작년, 내년까지 네. 번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갖고로는 네. 제가 볼 때 10년 후에 장담하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한테 메모리 시장은 아마도 바톤을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거에 미국이 일본한테 그랬고 일본이 한국한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막을 수는 시장에서 없습니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기만을 늦출 이미 인계점을 넘어섰어요. 그때 우리가 좀 더 감산이 아니라 네. 더 중국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고사시켰으면 10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본인들 선택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자, 막을 수 그럼 이제 없습니다. 시점은 중간에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갑자기 제가 잊어먹을까 버렸는데 삼성전자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또 생존 또 전략 차원에서 그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또 생산하다가 너무 시간 지났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또 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뭐 사실은 현금을 어쨌든 확보했다라는 것은 남는 유산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건 단기간의 유산이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 시장의 이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는 네. 영원히 남는 유산이거든요. 네. 둘 중에 가령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았느냐라는 게 저희 퀘스천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었을까? 한국 기업들이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거였다. 한국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규모는 물량을 늘려서 규모를 늘리면 되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물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P를 높이고 Q를 줄이는 선택을 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고 놓쳤다고 그래서 봅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이 이제 우리를 능가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인데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여지는 아직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제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번 돈으로 그냥 생산시설 늘리거나 HBM 시설 확충하는 거로 가는 건 저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설계 능력입니다. 그 설계 능력은 중국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결국에는 계속 쫓기는 것에 쫓기는 것밖에 안 돼서 다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만큼 한국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갑자기 다른 골목으로 가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한국이 여전히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인데 그거는 단순히 공정 양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돼, 칩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저는 설계 능력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R&D에서 개발 능력과 공정 능력과 양산 능력을 세계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설계 능력은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한 60,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메모리 위주로 가는 거고요. 설계가 훨씬 중요해주는 CPU나 GPU나 이런 쪽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메모리가 주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생산량이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이 상상하지 못했던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은 기존의 멤버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명히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 분명히 있을 건데 아직은 실리콘밸리에서 눈독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건데 돈이 있잖아요, 이제는.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인수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양산과 공정 개발 능력과 접목시켜서 중국이 거의 다 잡았다 했을 때 다시 10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설계 능력이라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들을 지금 빨리 물색해서 M&A를 통해서 그 실력을 지금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과 뭐 제조 이거 경쟁으로는 중국을 한국이 이길 수가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봐도 버텨봐야 10년 안에 따라잡히고 시간의 문제인 것 시간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건 이길 수가 없다. 자, 좋게 봐서 10년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빨리 지금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설계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걸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그건 지금 자체적으로 못하면 M&A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좀 뭐
지금 와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는 네. 사실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1위가 되고 싶다고 2019년 슬로건 선포식을 했을 때 네. 바로 방송에 가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비메모리 1위 하고 싶으면 팹리스 인수해라. 파운더리 하지 마라. 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팹리스 제가 그러면서 기업까지 지목을 했어요. 세 개 중에 네. 하나를 네. 영끌해서 구입해라. 네. 그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였고 하나가 AMD였고 하나가 ARM이었습니다. 네. 그때 영끌했으면 아마 인수할 수 있었을 네. 거거든요. 돈도 있었고. 네. 그런데 파운더리를 선택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이 꼬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도 내가 오르가닉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네.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네. 있다. 네. 그래서 저는 M&A가 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AI 관련해서도 아까 질문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본 거는 굉장히 큰 그림인 거고 네. AI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현재 진행적인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메모리에서 지금 우리가 HBM 시장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AI 칩 시장에서 HBM이 언제까지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퀘션을 던져보면 네. 2, 3년? 네. 그 이후가 되면 HBM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현재 칩도 제가 볼 땐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둘의 운명이 같아요. 네. 둘의 특징이 뭐냐? 고성능. 네. 근데 단점이 뭐냐? 비싸다. 네. 전력 소모가 많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칩 시장의 과도기적인 시장입니다. 네. 원래 얼리 어답터들은 비싸도 무조건 사서 써보거든요. 네. 지금이 그 시장이고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형성되려면 대중화가 돼야 되죠. 네. 그러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중저가 가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엔비디아의 칩과 HBM에 들어간 그 조합으로는 대중화될 수 있는 가격과 전력 소모가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지금 숨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들여온 건데 메모리도 똑같죠. HBM 이후에 AI를 겨냥한 칩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발을 몰래 하고 있다면 네. 가장 베스트. 이제 돈까지 있으니. 근데 HBM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만약 계획하고 있다라면 저는 이거는 또다시 몇 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지금 아예 D램을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AI 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마무리로 1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또 조언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분석도 있고 공고가 있겠지만 현재 현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에 생산 시설 투자 플러스 좋은 팹리스 기업이 있으면 M&A를 투자해서 적정한 밸런스를 통해서 10년 후에도 중국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지혜로운 투자가 이제부터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